국방부 장관이요. 앞서서 그 아세안 회의에서 첫 대면 회동을 가진 이후에 이틀 만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잠시 뒤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함께 이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김대영 위원님, 예. 그 JSA 8년 만에 지금 한미 장관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에 이제 군 생활했을 때 과연 이제 이 판문점 이 JS를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좀 탄핵 정국도 있었고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방문하려다가 안 오고 다른 나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JSA를 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미 국방장관으로서 물론 이제 미 국방장관이 전 세계의 미군을 뭐 지휘하거나 작전하는 그런 기능은 사실 없어요. 전구 사령관들이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 국방의 일선에 있는 장관으로서 지금 미국이나 한반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 눈앞에서 네.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8년 전에, 그러니까 8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이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 2017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은 헤그세스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 해병대에서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지휘관이었어요. 네. 2003년 이라크전 때도 야전에서 지휘를 했던 대단한, 사실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군인 중에 한 명인데 네. 당시 이제 기억해 보시면 2017년에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책상 앞에 큰 핵 버튼이 있다. 이런 자랑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 JSA 방문이 큰 주목을 받았었죠. 자, 이렇게 이제 한미 두 장성이 잠시 뒤면 이제 8년 만에 JSA 공동경비구역으로 함께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가요 단순 군사 지역만은 아닙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여기가 1953년 7월 영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두 사람이 앉아 있죠. 바로 유엔군 그리고 공산군 측 대표가 뭔가 이제 서명하는, 그러니까 저게 바로 6.25 전쟁의 정전협정 문서를 체결하는 그 당시 모습 저희가 입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서로 쳐다보지 않죠. 서로 외면하고 책상에 앉아서 서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때의 그 긴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3년의 전쟁을 끝내는데 사용됐던 당시 시간은 고작 11분이었고요. 이 역사적인 장면, 양측 분위기 굉장히 냉랭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고 다쳤고 양쪽 다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 전쟁의 마무리. 그리고 이제 전쟁이 뭐 차라리 승리했다거나 패배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정전, 되게 어정쩡한 형태로 끝이 났던 게 있었고 결정적으로 한 달 전에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방공포로 석방되면서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처칠이 면도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게 턱을 베었다라고 해서 저 사람 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전쟁이 그 정전 협정이 발효되는 그 시간에 딱 그 시점에서 국경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네. 현장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싸워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곧 끝날 전쟁에 내 목숨을 걸고 싶지 않은데 지휘관 나가 싸우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에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서로 증오심이나 어떤 파괴감은 훨씬 더 컸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도 되게 냉랭한 분위기. 그리고 보통 끝나면 억지로 웃고 사진 찍거든요. 네. 사진도 안 찍고 그냥 헬기 타고 찝차 타고 그냥 가버렸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그냥 이곳이 판문점의 JSA 공동경비구역이 됐는데 되게 재밌는 건 이 그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DMZ는 대한민국 영토도 북한 영토도 아닌 유엔사 관할의 제3의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전의 상징이었던 JSA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 점차 시간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자, 첫 번째 JSA는 이거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바로 연결의 통로라는 단어가 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JSA는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앞서 이제 정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남북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 판문점에 있는 군인들이 저렇게 지금 사진 나와 있지만 서로 앉아 있기도 하고 남북한 군인이 같이 그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남북한 군인들이 섞여 근무를 섰기 때문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서로 담배도 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재를 오는 기자들이 함께 있는 남북 경비병들의 모습을 네. 기념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주는 것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JSA에서 남북한 간의 병사들은 그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왕래가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누구보다 그 JSA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 생생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당시 그 JSA에서 직접 근무하셨던 김성강 전 하사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언제 어디서 이제 어떻게 좀 근무를 하셨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82년도에 이제 입대해서 85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그 임무가 경계를 서는 것과 이제 코단이라 해가지고 에스코트 나가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소에 경계를 서로 나간 사람은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중에서는 이제 회담이나 미팅 같은 거 있을 때는 에스코트로 나가서 그 멤버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남북한 그 병사들 간의 자유로운 왕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왕래가 있으셨어요, 실제로? 왕래는 없었지만은 각 초소나 아니면은 좀 가까운 거리에 근무 외에 이제 순찰 돌 때는 서로 뭐 목례 정도 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심야 시간 이제 근무 때는 이제 서로 안부도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기억 남는 북한 군인 지금 인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참 오래전이죠. 제가 중학교 시절 이제 도끼 만행 사건이 났을 때 그 길을 주동했던 박철 당시 중이었는데 내가 이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내보다 형 아네 하고 이제 그렇게 몇 번 간단한 대화를 했는데 84년 11월 23일 날 소련 관광객 겸 뭐 대학생이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망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 총격전이 일어나면서 뒤늦게 아셨군요. 이제 네,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지역까지 넘어와서 우리의 총에 죽게 된 그런.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북한군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김대영 의원님, 북한군이 아무나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JSA 선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북 간의 대치가 가장 치열한 현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 사람 뽑을 때 아무래도 김일성에 충성하는 사람 위주로 뽑겠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이라던가 그런 당의 충성도 이런 것들이 우선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먹는 거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먹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식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머리에 보시면 이제 방탄 헬멧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총을 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남북한 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왕래가 가능했던 그런 JSA가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반목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 영상 한번 볼까요? 군 측 경비병들은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때 북한군의 경비장교와 경비병이 나타나 도끼와 곡괭이를 마구 휘둘러 바로 조금 전에 그 설명해 주셨던 그 도끼 만행 사건이에요. 일단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짚어보죠. 일단 76년 8월 18일 날 발생했고요. 그냥 제3초소에 있는 미루나무 전체를 베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이렇게 시야를 방해해서 가지 쳐야 된다라고 하고 북측과 충분히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보니파스 대위랑 이제 그 한국인 노무자들이 가서 이제 예. 도끼랑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무가지를 치려고 했는데 처음에 와서는 그냥 지켜보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박철 중위가 와서 이제 좀 시비를 걸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한 무리의 북한군이 트럭을 타고 와서 갑자기 이제 덤벼들었는데 박철 중위가 그때 손목시계를 풀러서 주머니에 넣은 걸 이제 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일종의 신호 아니었어, 공격하라는 신호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예. 이제 한국인 노무자한테 뺏은 도끼를 가지고 보니파스 대위와 다른 장교를 이제 무참하게 살해했고 그 이후로 이제 미루나무 절단 사건이라는 큰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한국인 노무자와 이제 병사들이 막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저희가 그 미국에 있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그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발견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지금 뭐 유엔군 경비병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분작에 어딘가 달아나고요. 네. 군용 트럭이 보이고 그렇죠. 병사들이 뒤엉켜서 뛰어가는데 이 도끼를 든 북한군 모습이 보이죠? 자세히 보이면 보입니다. 순식간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는데 북한은 그럼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겁니까? 북한의 내세운 명분은 허가 없이 우리 나무를 잘라서 이제 제지를 했는데 갑자기 보니파스 대위가 도끼를 던져서 예. 이제 박철 중에 도끼를 이렇게 날라온 도끼를 잡아서 정당방위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북한의 수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좀 그럴듯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현장의 말을 너무 지어낸 거고 사실은 당시 이제 북한의 체제가 김일성에서 김정일 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후계 구도를 좀 공고히 하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3대째, 4대째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만 당시에는 후계자한테 아들을 임명한다는 얘기는 좀 낯선 부분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당시 76년도는 월남전이 막 끝날 시점이라 미국이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까지 좀 감행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군 장교가 이제 2명이 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곧바로 그 군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뎁콘 3를 발령하라는 건데 일단 이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데프콘은 디펜스 레드니스 컨디션, 그러니까 예. 방위 태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단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래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군사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프콘 3로 갔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사실 데프콘 4입니다. 근데 데프콘 3는 한 단계 업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 이제 한반도 전역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게 미군이 당시의 사건 이후에 DMZ로 이동하는 장면이래요. 예, 맞습니다. 뭐 지상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F4 팬텀, F111 전폭기, 항공모함 그리고 B-52 전략 폭격기까지 정말 모든 미국의 최첨단 당시 전략 자산들이 예.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정말 북한을 타격할 그런 생각도 있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죠. 아니 미군이 저렇게 전략 폭격기까지 띄울 정도면은 굉장히 경계태세가 올라갔다는 건데 그럼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너무 명백하게 시비를 걸어서 범죄를 전쟁 범죄 수준의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 뭐 미국도 상황이 안 좋았지만 뭐 중국이나 소련도 이거 여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증거로는 그냥 그 김일성이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김정일이 막 뭐라고 했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오버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아랫사람한테 떠넘기는 약간 불협화음이나 엇박자가 좀 나온 지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대중 얘기대로 총 전력 자산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 잘못되면 한국군이랑 미군이 그냥 북으로 밀고 올라가면 적어도 개성은 빼앗긴다고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성을 빼앗기면 연백평양까지 밀려난다는 뜻인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불리한 지점에 놓이게 돼서 전방에 이제 막 미군이 미루나무를 이제 절단해 버릴 때 일부러 서서히 절단하고 이랬는데 끽소리 못하고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냥 말로 성명 몇 번 발표하고 이제 넘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막상 그러니까 목소리는 큰데 진짜로 싸울 때가 되면 애들이 이제 꼬리를 이제 내리는 거죠. 네, 전형적인 이제 강약 약강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계태세를 끌어올린 미국이요. 곧바로 또 작전에 돌입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 이런 작전이래요. 폴 버니언 작전을 실행하라.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 이게 뭐죠? 지금 여기 단어 폴 버니언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 전설 속 거대한 나무꾼에서 따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작전의 핵심은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문제가 됐던 저 미루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나무를 자르는 거는 우리 육군의 특전사 병력들이 동원이 되고, 근데 저 상황에서 또 북한이 이상한 군사적 도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전략 자산들이 공중과 해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고망동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주면서 예. 저 문제의 미루나무를 절단하는 작전을 진행을 했죠. 미루나무를 절단하라. 저 폴 버니언 작전이 진행된과 동시에요. 또 다른 비밀 작전이 하나 진행됐습니다. 네, 최근에 밝혀진 거는 이제 독수리 예. 작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이제 그 현장에 투입돼서 무장을 몰래 감추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도 충돌을 바라는 지점은 아니었었거든요. 왜냐면 미국도 상황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무장을 하고 몽둥이, 권총, 그리고 이제 모래주머니 안에 분해한 M16을 넣어갖고 가서 이제 북한군 초소를 박살내고, 네, 김일성 초상화도 밟아버리고, 네. 네, 그리고 일종의 일부로 약간 도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여기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곧장 양쪽이 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은 항공모함에서 전폭기도 띄웠고, 그다음에 F-111, B-52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격명령만 내리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북한의 충돌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결정들,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투입됐던 요원들은, 군인들은 다 유서 쓰고 손톱이랑 머리카락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미군도 겁이 날 정도로 이제 과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북한이 심하게 예. 쫄아버리는 바람에 그냥 초소 몇 개 부수고 끝난 거.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죠. 네.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좀 얘기하고 있을지 내부에서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군사적 대결 장소 판문점에서 중대 사건 발생. 조선인민군 병사들과 미합중국 병사들 간의 격투. 여러 명의 미군 병사들 도끼에 맞고 즉사. 아니 무슨 뭐 역사적 업적처럼 자랑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이 북한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미제 승량이라든지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표현들 많이 쓰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영웅담으로 이제 미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영상에 전식으로. 나오는 게 예. 제가 바로 이제 그 문제의 도끼 네. 이것까지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야말로 긴장을 했다 그래요. 이거 잘못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고 올라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때만 해도 이제 정전협정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작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산권 같은 경우에도 뭐 체코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정전 감시를 위해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다 본 공산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왜 이런 쓸데없는 긴장 국면을 만드느냐 북한이, 이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고 났는데도 뭔가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네. 그런 좀 이상한 사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상한 사건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JSA 공동경비 구역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뭐 근무하셨던 분 얘기대로 이제 예. 밤중에 되면 이제 사각지대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담배도 바꿔 피고 선물도 주고받고 이랬었는데, 사람이 죽어나간 저런 사건 이후에는 양쪽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거리, 한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접촉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 그 파란색 건물 보시면 가운데 네.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턱이 있거든요. 그 턱이 이제 양쪽이 넘어갈 수 없는 암묵적인 어떤 선으로 이제 만들었던 지점들. 제가 이제 제대하고 저곳을 가본 적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내부는 이제 저 턱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북한 땅으로. 그러면 그래요? 네. 별거 아니긴 한데 가면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측면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요 턱이 2019년에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이제 넘어갔던 아마 최초의 기록인데, 아마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네. 또 도끼 만행 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 JSA도 이제 변화가 감지됩니다. 말 그대로 경계의 벽이 생겼다는 건데, 자 1990년대 판문점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네.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자 보면은 영상 보여주시죠. 그냥 가면 어떡해? 너가 가라길 대하나서 이제 살려주세요. 전투기술 기름값 없어.
얼마나 침착한가? 자, 바로 1990년대 판문점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모두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한 병사들이 대치하는 모습, 또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했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영화로 이제 다뤘던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JSA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진짜고 어디에서부터 가짜일지 저희 한번 이 영화를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화 영상 하나 볼까요? 이병헌 배우네요. 예. 선글라스 끼고 굉장히 멋진 모습인데 여기서 OX 퀴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OX 퀴즈 띄워주시죠. 네, 바로 서로 눈을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낀다.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이 뭐죠?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선글라스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갔을 때 겨울이긴 했는데 예. 햇빛이 쏟아지면 사실 선글라스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좀 피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앞에서 눈싸움하다 보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됐다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선글라스 끼는 거 보면 약간 이제 피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눈을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네, 거고. 뭐 자외선을 피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세모라는 거군요. 일단 네. 쓰기는 쓴다라는 네. 건데, 그럼 두 번째 또 영화 속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보면은 이 장면도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JSA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저렇게 우정을 나누는 듯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 뒤에는 이제 김씨 부자의 또 초상화도 걸려 있고 한데,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JSA에서 실제로 우정을 나눈 적이 있다. 이거는 직접 근무해본 우리 김준호 하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정을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영화처럼 저렇게 친근하게 네. 나누지는 못했고, 이제 OX부터 해주시면 뭘까요? 그냥 이제 심야 때 이제 네. 밤에 조용히 가서 만나서 간단하게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있나 하면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다음 날 보자 이래가지고, 그 밤에 이제 한번 가가지고 우리 이제 식사 때 조금 걔가 챙겨가지고 가주고, 그리고 그 개성 인삼주 요래 개성 그래가지고, 인삼주요? 그때 한 몇 병 먹은 것 같습니다. 개성 인삼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북한군이? 예. 그런데 부대 밖으로는 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고, 그게 예.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고참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부대 내에서 한 잔 먹을 수 있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갖다 주셨습니까? 음식. 닭다리 같은 거, 그런 닭을 상당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고기를 갖다가 좀 못 먹었나 봅니다. 아, 이렇게 닭과 또 인삼주를 곁들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화 속에서 JSA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저 장면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총격이 벌어진 적이 있다 없다, 김준호 선생님 정답이 뭘까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소련 관광객이라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알고 있었는데, 예. 이제 관광을 와서 사진을 찍는 척 하다가 말 그대로 군사 분계선 높이 5cm, 넓이 50cm 이제 MDL 군사 분계선인데, 그 블록을 넘어서 헬퍼미 하면서 우리 이제 부하 동료들한테로 오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이제 침낭 들고 올라가다가 빵빵 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보니까는 후배가 하이바가 벗겨진 상태에서 예. 남쪽으로 굉장한 속도로 내려가는 걸 보고 후배 그 데스크에 앉아 있는 후배한테 제이디 알람 울리고 타게 연락해서 빨리 비상 올려라. 네. 그렇게.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JSA의 마지막 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트럼프가 판문점을 찾으면서 이게 일종의 평화의 상징처럼 또 무르익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시 남북 관계는 지금 얼어붙은 상황이에요. 김대중 위원님,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이 찾아서 평화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평화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한미 양측 다 이제 국방장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중간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렇게 경호원들이 또 악수하는 장면까지 당시에 포착이 되곤 했었는데, 자, 이렇게 긴장과 평화가 교차한 공간 JSA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저희 살펴봤습니다.